자, 현재 시간 2026년 2월 10일이고요. 오늘은 영화 어쩔 수가 없다를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어디 영점의 181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빌버고요. 네. 일단 댓글 먼저 읽고 가죠. 팟빵에 다섯 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일단 작년에 여행생활 일자님이 다음은 언제 하실 거냐 기다리고 있다. 댓글 남겨주셨고요. 그 다음에 뭐 소담님, 빈둥님 나왔던 에피소드 좋았다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뭐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이스 시네마님, 아이빙 파이님, 그리고 섹스전도사님이 웰컴백이라며 이제 돌아왔다고 환영을 해주시는데, 다시님 그다음에 시네타운 3구 형들이죠. 예, 반갑고요. 조만간에 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휴먼 1분께서 처음 보는 아이디인데, 아바타 불의 불과체 와주토피아 2 리뷰 하실 생각이 있냐 여쭤보셨는데, 아바타 3는 제가 봐가지고요, 할 말도 있고 해서 할 수 있는데, 지난달에 보긴 봤는데 제가 녹음을 안 해버려서 일단 준비를 한 번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토피아 2는 제가 안 봤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볼까 안 볼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아바타 3는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돌아올 때 뭐라도 좀 새로운 걸 시도를 해야 뭐 돌아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조금씩 이제 해볼고 하는데, 물론 뭐 음성 파일만 업로드했었습니다만 이제 그래도 화면 녹화를 통해서 그래도 뭔가 이제 자료를 같이 보면서 녹음을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볼까 하고요. 일단은 그걸 좀 해보고 점차 좀 이제 뭐 얼굴을 공개한다든지 뭐 다른 어떤 효과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제가 이거 처음 해보는 시도다 보니까 태블릿 가지고 이제 화면 녹화하고 녹음도 같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음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걸 왜 이제 알았지? 산지 한 2년 됐는데 미리미리 좀 할 걸 그랬네,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요. 일단은 이 영화의 배경에 대해서, 줄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태양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 만수가 다니는데, 이제 미국 회사에 인수가 되면서 이제 인원을 20% 감축한다 라는 해고가 뜹니다. 근데 회사에서 장어를 받은 사람들이 해고 대상자였고, 노조 위원장이었던 만수는 본인이 해고가 될지 모르고 막 해고는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본인이 해고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죠. 그래서 다시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뭐 실직자 프로그램도 막 다니고 면접도 보러 다니고 막 하면서 고군분투를 벌이게 된다. 하지만 꼭 제지 회사를 다녀야겠다, 다른 일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한 만수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가장 자신과 경쟁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의 이제 주 공간적인 배경은 당연히 만수의 집인데, 이 만수의 집은 어린 시절 만수가 살았던 집이고, 유복했던 시절을 상징하는 어린 시절 추억을 담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집안이 뭐 무너진 이후로 어렵게 살다가 겨우겨우 돈을 모아서 빚을 내서 다시 그 집을 산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남은 공간이고, 현재로서는 가족의 보금자리고, 또 일자리를 잃은 현재 상태에서는 빛으로 나를 공격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대출 상환은 뭐 실직과 상관없이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간을 계속 어, 보- 고수하고자 하는 이 만수의 자세, 꼭 재지업을 해야 되고 다른
직장은 알아보지 않는 만수의 자세를 볼 때, 심지어 알바를 해도 제 A4 용지를 나른 알바를 하죠.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만수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자기의 하던 걸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공간적인 배경으로 만수의 저택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국에는 이제 이 집이 만수를 제일 공포에 떨게 하는 공간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면 집이 팔려 나가니까 아니면 대출을 못 갚으니까 집을 내놔야 되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수가 반드시 재취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만수의 집이다. 활용이 되고 또 만수가 범죄에 은닉하는 데 또 이 공간이 쓰이고 뭔가 미스터리함이 남아있는 공간으로 이 저택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화면 녹화는 하고 있는데 뭔가 손으로 써가면서 뭔가를 보여드린다는 의도로 갖고 왔는데 막상 안 해보니까 안 쓰고 있네요. 뭐라도 이제 해야겠죠? 음, 저희 가족은 만수와 미리가 부부고 이제 아래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 가정이죠. 일단은 만수는 뭐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가정으로서 만수를 설명해드리면 되게 아날로그적인 인간인 거죠. 종이 일을 하고 또 취미도 분재니까 화분, 그다음에 전원주택을 선호하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고 자신이 가장으로 살지만 가장으로서 자신감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아내로 나오는 이미리는 유만수보다 젊고요, 이쁘고 대졸이고 만수는 고졸인데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재혼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은 만수의 친자식이 아니죠. 그래서 양아들인데 이 양아들에 대한 태도로 미리에게 점수를 따야만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막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수는 미리를 결혼하자고 이제 청혼할 때 애딸린 유부녀를 내가 어떤 거두어 간다 이런 식의 입장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내가 더 가장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더 쉽게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런 심리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뭐 딸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친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딸인 리원이 하나인데 그 딸이 또 이제 자폐로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미리와 만수의 결합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어, 조금 더 이제 가혹하게 말하면 음, 리원일 수 있는데 그 리원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뭔가 가정생활도 위태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설적으로 이제 영화 초반에 막 그 장어를 굽는 바베큐 파티에서 나는 그 가족 넷을 껴안으면서 모든 걸 가진 것 같아라는 식으로 모든 걸 잃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반대로 거기에 만족감이 높다는 건 그걸 잃게 된 상황이 왔을 때 불안감은 더 커진다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수의 아내 이제 이밀이죠. 캐릭터 이름은 손예진 배우가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영화를 2번 보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이밀이다. 이밀이가 아무런 어떤 고생 없이 물론 고생합니다만 만수에 비해서는 고생을 덜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만수를 뒤에서 조정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 본인이 지키고자 했던 가정을 지키는 목적을 달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밀이 캐릭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름답고 어린 아내로 나오기 때문에 이 남편인 만수의 불안을 한층 더하는 그러니까 실직을 한 만수 입장에서는 아내가 내가 더 이상 돈을 못 벌어오니까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더 쌓이게 만들고, 실제로 이제 이 이밀이라는 캐릭터가 아름다운 여성이다 보니까 남성들의 관심을 받는 것도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혹시 이제 만수 입장에서는 의심을 키우게 만드는 존재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미리는 어, 어떤 불륜을 의심받지만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만수의 살인을 알면서도 묵인하면서 다시 이제 일자리를 찾는데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약간 과정 권력에 돌아가는 느낌을 봤을 때는 이미리가 실제 이 집안의 가장이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느낌이죠. 네. 뭔가 어떤 가족 구성원의 모든 부분을 좀 다독이고 챙겨가는 거.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생활력 있게 그걸 처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미리가 사실 이 집안의 가장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만수가 뭐 재취업 활동을 하지만 결국에는 제지 쪽 일자리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다는 거는 약간 현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리 캐릭터는 그런 거 뭐 자존심 없이 이제 뭐 알바도 나가고 마트에서 일하고 치과 기공사도 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뭐 주눅들지 말고 뭐 이렇게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가족들을 다독이는 모습을 봤을 때, 여기에 이 집안의 가장은 사실상 이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아들과 딸의 문제, 그러니까 둘 다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아들 딸들이죠. 그렇습니다. 음, 네, 이게 그렇게 문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네, 그렇고요. 당연히 좀 이게 화면을 보면서 하니까 좀 어색하네. 그 다음에 만수의 타겟들이죠. 만수가 이제 제껴서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제껴야 되는 인물들 나오는데, 일단은 세 명이 나오죠. 구범모, 최선출, 고시조, 이렇게 세 명인데 보면 나이 또래가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뭐 비슷하겠죠. 어, 나이와 뭐 경쟁하는 어떤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걸 보면은 뭐 사실 비슷하죠. 나이가 한 두세 살 안쪽으로 차이 나고 전공도 비슷하고 뭐 커리어도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같은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비슷한 대부분의 결은 비슷해요. 나이 비슷하고 약간 70년생 전후. 그리고 나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재지업을 하기 때문에 취향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뭐 LP로 듣거나 통나무 집에 살거나 또 뭐 알바를 해도 구두 가게 이런 걸 하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비슷한 포인트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다른 점이 다 있죠. 일단 구본모 이성민 배우가 했던 이 구본모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은 만수의, 그러니까 직업적 능력에서는 최고점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만수와 비교해 보면 만수보다 가지지 못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일단 만수보다 집이 작고요. 둘 다 뭐 약간 도시 외곽에 사는 것 같긴 한데 차도 뭐 그렇게 안 좋고, 그다음에 자식 없고요.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상태인 걸로 보이죠. 만수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이제 뭐 끊어서 뭐 끊는 상태로 보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지지를 해주는 가족들이 있는 상태죠. 근데 반대로 이미 구본모의 아내인 이하라는 이미리 캐릭터와 비교가 많이 됩니다. 일단은 그 이미리 캐릭터는 할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받지만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 네, 구본모의 아내는 이하라는 불륜을 저지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미리 캐릭터는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일도 시작하고 뭐 각종 일거리를 정리하고 집도 팔고 개도 정리하고 이런 식의 현실 감각이 상당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하라 캐릭터는 본인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오디션에 도전하는 무명 배우의 역할을 보여주죠. 네, 그렇습니다. 뭐 꿈을 쫓는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본인의 현실 유지를 남에게 의존한 상태에서 꿈에 도전하는 거는 뭐 젊은 청년들에게나 뭐 허락이 되는 거고, 그죠? 뭐 나이가 많이 찼는데도 꿈만 쫓는 거는 사실상 누군가에게 빛을 져가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막 옹호만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그래서 미리와 많은 부분에서 대비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모든 부분에서 미리가 아라보다 낫죠. 뭐 아내로서, 어른으로서, 심지어 이제 매력으로서도 다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수가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직업도 잃고 직업에 잃은 그 여파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구본모처럼 될 수 있겠다는 거를 이제 만수는 구본모의 삶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갔다가도 함부로 못 죽이고 약간 동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막 전화로 뭐 번모를 속이면서도 뭔가 좀 찝찝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다음에 최선출, 고시조 먼저 얘기를 하자면, 고시조 캐릭터는 차성원 배우가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최선출이나 구본모에 비해서 가장 좀 멀쩡한 인물이고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나오죠. 이제 구본모 같은 경우는 다른 직업을 선택 못 하는데, 고시조 같은 경우는 이제 구두를 팔면서 그래도 제 직업을 포기를 못했지만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자기 딸을 위해서 또 딸을 또 잘 챙기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실 감각을 갖고 있는 만수의 모습이 이제 고시조로 표현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딸에 대한 애틋함이 또 고시조와 이만수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만수가 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선출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지업에서 일한다는 것이 같을 뿐이지 만수가 죄책감을 제일 덜 느끼는 인물이죠. 네. 나는 뭐 자식에 대한 묘사도 없고 아내와 없이 따로 살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사는, 일자리도 제 지업을 갖고 있고 자유롭게 술도 마시고 아내의 간섭도 없고 이런 식의 표현을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저번 박찬욱 감독의 저번 작품이었던 헤어질 결심에도 나오는 그 중년 남성의 허영심을 조롱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이제 헤어질 결심에 보면은 탕웨이의 첫 번째 한국인 남편,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근데 보면 이제 뭐 그 산악 뭐 암벽 등반 유튜버인데 막 뭐 암벽 등반에 뭐 올라가서 뭐 클래식을 들으면은 뭔가 웅장한 느낌이 납니다. 그런 식의 어떤 유튜버를 하는 사람, 약간 조롱의 느낌이 나는데, 그 느낌의 어떤 이 최선출 이 아저씨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재지인으로서의 어떤 뭐 취향,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수 입장에서는 최선출이 제일 고가운 인물인 거죠. 죄책감을 가질 만한 포인트가 제일 적은 인물.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만수가 알턴이를 빼버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동작의 연속으로 최선출을 죽이고 해내는데, 이게 어떤 알턴이가 빠졌다라는 그 속담을 어떤 살인으로 이제 치환시켜서 표현한 게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자, 구본모, 최선출, 고시조 모두 만수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미리 겪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수의 또 다른 자아인 거죠. 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구본모는 직접 죽이려다가 도저히 못 죽여서 안타까워서 너는 그렇게 사니까 안 되는 거야 막 하다가 어 불륜을 결린 이하라가 대신 죽이고, 다음에 고시조도 결국에는 못 죽이고 막 덜덜 떨다가 도망가는 고시조를 뒤에서 쏴서 죽이고, 최선출은 그런 죄책감 없이 적극적으로 집까지 찾아가서 죽이고 뭐 아예 묻어서 죽이고 뭐 이런 거 봤을 때 점점 이제 그 죽이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낮아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유만수의 또 다른 자아를 표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명을 점차적으로 죽여가면서 본인 안에 있던 고리타분한 모습들, 아날로그적인 모습들, 인간적인 모습들, 뭐 죄책감, 이런 것들을 죽여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유만수가 이 세 사람을 죽이고 직업을 획득해서 취업을 해냈을 때 결과적으로 만수는 생존을 했지만, 기존에 만수가 영화 초반에 나왔던 어떤 동료들을 챙기고 멋을 알고 뭐 어떤 인간적인 걸 즐기고 이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걸 죽인 대가로 그걸 사라지게 한 대가로 자아를 죽인 대가로 살아남았구나를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만수, 구본모, 최선출, 고시조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배우 이병헌, 이성민, 박희순, 차승원과 좀 뭔가 겹쳐 보이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병헌의 인간 이병헌의 어떤 삶 환경과 배역 유만수 캐릭터의 그 환경이 되게 겹쳐 있죠. 일단 나이가 70년생으로 갔고, 70년생으로 갔고, 그다음에 가족 구성이 일남 일녀, 그다음에 이제 손예진 배우하고 이민정 배우가 빠른 팔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나이가 같아요. 어린 아내. 이런 점으로 봤을 때 또, 그리고 뭔가 배우라는 직업이 주는 그런 특징과 제지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뭔가 아날로그적인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옛날에부터 있던 직업, 혹은 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피어나는 직업들인 거죠. 어떤 연기라는 것이 특정 뭐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인간 자체를 표현하는 직업이고, 종이도 약간 아날로그적인 특성이 있고, 물론 배우들의 연기는 이제 디지털 활용한 기기들에 의해서 촬영되고 편집되고 뭐 관객에 다가가긴 하지만, 배우라는 연기 자체는 사실 어떤 기기의 도움을 빌리지 않는 인간만의 것이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약간 요런 식의 배열을 해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수를 통해서 배우 이병헌, 인간 이병헌의 삶을 보게 되는, 인간 이병헌의 고민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착각을 하게 만드는, 적어도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 관객이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배우들이 자기가 배역을 따내기 위해서 경쟁 배우들을 제껴야 자기가 그 배역을 따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이제 만수가 여러 경쟁자들을 제치고 일자를 차지하는 모습이 뭐 비슷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배우들의 나이도 다 또래니까, 그죠? 60년대 후반에서 뭐 70년대 초반생, 그렇습니다. 뭐 여담인데 80년대 후반생인 제 입장에서는 70년대 초반생들이 참 배 아픕니다. 약간 60년대 후반생부터 그 70년대 초반생 분들이 그 제 어릴 때도 항상 미디어 업계에서는 최고 스타셨는데, 여전히 최고 스타셔서 나와 또래인 어떤 80년대생들은 언제
저 자리에 가나? 왜냐면 저 아저씨들이 30대 때 했던 자리에 이제 10년, 20년 후배들이 30대가 되는데도 못 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여담이 었고요. 근데 메타적인 요소가 보인다. 그래서 재밌었다. 라는 거고 이제 결말에 대한 해석을 해볼 건데 뭐 결말 해석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인간성을 다 갖다 버린 타락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고시조의 시체를 결과적으로는 토막살인 하려고 했는데 그 토막을 못 내가지고 그걸 시체를 묶어가지고 그거를 땅을 열심히 파가지고 어 파고 거기다 사과나무를 심잖아요. 사과나무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스피노자 선생이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이제 희망의 상징인데 이제 그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남을 죽인 그 시체 위에다가 이거를 나무를 심는다? 이거? 그림 존나 못 그리죠? 하여튼 그게 얼마나 그 역겨운 장면입니까? 그죠? 굳이 왜 꼭 거기다가 매장 한 데 위에다가 나무를 심느냐는 거죠. 그것도 희망의 상징을. 그렇죠. 참 이게 인간의 겁을 쓰고 타락해버린 그런 악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딸 리원이가 첼로 연주를 결국에는 집에서 해서 미리가 그걸 듣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걸까? 어떤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처음엔 답이 안 나오다가 영화를 두 번째 보고 좀 얘기도 하고 막 그 이분이랑 막 카톡도 하면서 막 얘기해봤는데 제 결론은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은 어쩌면 이밀일 수 있다. 이 가정의 실제적인 가장은 이밀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만수가 취업을 해서 하는 만수가 그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다시 취업하는 과정이 어찌 보면은 가족을 위함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자존감, 본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진짜 본인의 가족만 생각했다면 다른 일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수가. 근데 꼭 재지업을 해야겠다라는 건 그 재지업에 대한 고집을 못 꺾었다는 건 이 일자리를 다시 찾는 과정이 사실 본인의 자존감을 획득하는 과정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막상 만수는 그 경쟁자들을 다 죽이고 취업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보이지 막 보면은 아들이 별탈 없이 넘어갔을 때 기뻐하는 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런 살인과 취업 과정에 몰두한 나머지 리원이가 뭘 하는지는 딱히 관심을 보여주는 장면은 없는데 미리는 그걸 다 챙기고 간단 말이죠. 중간중간에 나오는 모습들을 볼 때.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미리도 이 영화에서는 결과적으로 승리자인데 본인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그 박살날 뻔한 과정을 꿋꿋이 챙겨왔던 미리의 승리 세레머니인 거죠. 만수가 취업에 다시 성공했고 아들은 제자리로 돌아갔고 별 탈 없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 딸내미만 첼로 연주만 잘해가지고 자기 먹고 살기만 할 수 있게 되면 미리의 미션은 다 끝이 나는데 그 미리의 미션의 컴플리트가 이제 리원이의 첼로 연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리 혼자 유일하게 리스크가 없던 인물인데 그 리스크를 다 관리하면서 끝까지 지켜냈던 상황이 되는데 그 자신의 어떤 그런 리스크 해소가 그 리원의 첼로 연주를 보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안도하는 표정을 짓고 기쁨의 표정을 지으면서 감격을 하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리원이가 첼로 연주를 하는 그 리원이의 방에 들어가진 못하고 문틀에 쪼그려 앉아서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약간 동화 같은 순간으로 묘사가 되는데 리원이가 첼로를 연주를 하고 강아지 둘이 그거를 이제
사랑스러운 자세로 앞으로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얼마나 완벽하고 동화스러운 장면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안으로는 본인이 못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이 미리는 그 저기 만수가 다시 직업을 되찾는 과정에서 만수가 저지른 죄악을 알면서도 묵인한 눈치잖아요. 뭐 만수가 어디 뭐 피를 흘리고 들어와도 끝까지 안 캐묻고 뭐 늦은 시간에 안 들어와도 걱정만 하지 뭐 이렇게 끝까지 안 쫓고 그다음에 만수가 막 밤새 무슨 뭘 이렇게 땅을 파도 모르는 척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리의 묵인 하에 완성이 된 만수의 취업이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본인도 이제 죄를 지은 거죠. 직접적으로는 하진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 동화 같은 장면에 본인이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죄책감을 느낀 것 같아요. 본인이 그 리완이가 첼로하는 모습을 보는 건 본인이 꿈꿔왔던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미리도 결과적으로는 죄인이 됐다라는 거죠. 타락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는 리원이가 진실을 알았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미리는 이 만수가 고시조의 시체를 사과나무 밑에 묻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죠. 만수는 본인이 죽이고 시체 묻은 거를 본인만 알고 있다. 남들은 다른 가족들은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걸 미리는 알아요. 또 미리는 아들이 그 만수가 시체를 묻는 장면을 봤다는 걸 알지만 억지로 엄마가 파보니까 그거 돼지더라라고 거짓말을 해서 어쨌든 만수의 범행 사실을 아들은 잘못 알고 있다는 것 자체를 또 미리는 또 알고 있어요. 또 미리는 아들과 본인이 이 안매장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만수가 모른다는 걸 또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리는 그 이 고시조 시체의 안매장에 대한 진실에 대한 인지 사항을 다 알고 있는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미리는 리원이는 이 진실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엔 리원이는 이 진실을 알았다. 왜냐면 마지막에 보면은 강아지들이랑 뭐냐 막 마당에서 놀다가 막 그 리원이랑 강아지가 그 안매장 한 대 갔을 때 뭘 막 냄새를 맡고 킁킁거리고 막 파보려고 하니까 이 미리가 그 하지마 그거 돌아가 막 걔를 집 하우스 이렇게 쳐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봤을 때는 미리도 알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첼로 연주를 안 하다가 부모 앞에서 갑자기 하게 되는 건 우리 부모는 무서운 사람이라 음, 나를 갖다 하면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첼로 연주를 해서 나의 생존 가치를 증명해야겠다라는 어떤 불안감 이 이제 드디어 집에서 첼로를 하게 되는 장면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추악한 진실은 가족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눈을 감음으로써 생존은 이어나간다. 가족의 형태를 꾸려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한 타락이라는 게 이제 저는 이 결말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는데 비겁 마지막에 또 만수가 취업에 성공한 다음에 아무런 동료가 없는 로봇으로만 돌아가는 공장에 관리자로 취업을 해서 혼자 일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근데 보면은 이제 여기 재취업할 때 면접 과정하고 초반의 면접에서 차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보면은 뭐 저기 뭐야 인간으로서 자존심 이런 거 지키고 그다음에 뭐 이제 재지업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거를 사실 보여주는데 초반의 면접에서는
네, 재취업에 성공할 때의 그때 면접은 뭐 재지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 없고 동료를 살아가는 인간적인 모습 없고 뭐 그러는 거죠. 뭐 그러니까 동료들이 다 없고 그래도 인간 한 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수는 자신이 원하던 재지업 공장으로 돌아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본인이 재지에는 전혀 가지 않는 결과적으로 재지업 공장으로 돌아왔지만 본인이 하는 일은 재지업이 아닌 그 상황으로 그 상황으로 가게 된 거죠. 그죠?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까지 갔던 그 곳에서 본인이 원했던 삶의 형태로 살고 있지 않지만 만수는 이미 그 세 번의 살인을 통해서 스스로의 자아를 다 죽였기 때문에 그 장면에 대해서 약간의 씁쓸한 미소만 보여주지만 주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좌절하거나 본인이 지금 살인을까지 해서 온 여기가 이 자리가 내가 꿈꾸던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막 좌절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아요. 나는 상처났다. 약간의 씁쓸한 미소만 보여줄 뿐 만족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또 이런 식의 묘사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그 면접관이 이제 뭐 세상이 이렇게 바꿔서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생존을 위해서 동료들을 죽이는 걸 넘어서 본 인간으로서의 자존심, 고집을 AI와 로봇 앞에 바쳐 놓고 본인은 생존했다고 즐기는 만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본인의 생존만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기반으로 했음에도 그걸 알면서도 자신의 생존에 만족해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어떤 비추는 조명하는 혹은 조롱일 수도 있고 그런 결말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크레딧이 올라갈 때 벌목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나무를 이제 자르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죠. 이렇게 뭐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거 나무 껍데기 벗겨갖고 이제 통나무 만들어서 실는 뭐 요 장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생존이란 다른 생명을 죽이고 나무라는 생명을 죽이고 그걸 치유하는 과정이다라는 거를 고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그런 과학 철학자인가 그랬는데 뭐 생명의 본질은 뭐 착취다 말았나 빼앗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마지막 그 공장씬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장씬과 연결해 보면은 이제는 그 뭐랄까 그러니까 인간이 나무를 베어서 살아남았듯이 이제는 인간이 인간을 베어내서 살아남고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마지막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굳이 벌목 과정을 보여줬던 거 아닐까 싶고 그 다음에 그 영화 초반인가요? 그 저기 SNL에 나왔던 그 이름이 뭐지? 죄송합니다. 그 여튼 그 배우랑 그다음에 최선출 캐릭터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얘기하는 그 인터뷰 장면이 다시 떠오르면서 아 그 뭐 벌목을 하는 게 뭐 저기 잘못이 벌목을 하는 게 나무를 죽이는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무를 베어낸 자리는 다시 나무를 심고 한다. 전혀 이제 죽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 약간 그 최선출도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변명도 뻔뻔하지만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존이란 결과적으로 뻔뻔함, 착취, 어떤 잔인함에 대한 묵인 위에 피어져 있는 거구나.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존이란 그 고시조의 시체 위에 사과나무를 심듯이 어떤 생존이란 누군가의 희생 혹은 착취, 사륙 위에 있는 것이다. 라는 어떤 잔혹한 어떤 원리
고발을 하게 되는 그런 결말로 끝이 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뜨끔하게 재밌게 잘 봤던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 제목,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 문장에 대해 함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면죄부의 언어라는 거죠. 스스로 어쩔 수가 없어 라고 다짐하고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나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도덕적이지 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해야 된다. 자신의 비겁함을 이해하게, 스스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화의 어떤 도구로 쓰인다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다, 너의 일자리는 대체된다, 그 일자리 내가 간다. 근데 만수가 이제 여러 3명의 사람을 죽이면서 일자리를 차지하는데, 사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죠. 다른 일자리 찾으면 되죠. 근데 본인이 제지업을 포기 못하겠다는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지, 실제로 만수가 제지업 말고 다른 일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지 멀쩡한데, 그죠? 그러니까 만수의 만수를 통해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을 고발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 말, 진짜 정말 물리적으로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어서 하는 말이 맞느냐? 아니지 않느냐?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어쩔 수 있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질러버리고 싶고 남들을 희생시키고 싶을 때 하는 말 아니냐라는 말을 고발하는 거죠. 또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 실제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경우는 잘 없다, 이런 거. 자,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의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영화죠. AI와 로봇이 주로 소재로 나오는 영화니까 일자리는 없어질 텐데, 인간의 지성은 AI로 대체되고 인간의 육체는 로봇으로 대체가 될 텐데, 그 일자리가 없어질 때 인류는 어떤 답을 내놓을지 사실은 좀 두렵죠. 왜냐하면 이런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뭐 이런 계층의 격차,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자리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일자리는 사실 경제적 소득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고, 이 경제적 소득은 음, 어떤 사람이 어떤 사회에 대한 권리 주장의 힘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는 점은 수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잃게 된다는 말이고, 소수의 경제적 수단을 소유하게 될 소수의 사람만 목소리가 다시 커질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물론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두려운데, 물론 결과적으로 약간의 긴 시간으로 봤을 때는 짧은 어떤 조정 기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AI와 로봇이 일자리를 뺏고 나서 그 일자리가 사라진 상황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볼 것인가에 걸리는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뭐 병에 걸려서 제대로 치료 못 가고 죽을 수도 있고, 가정이 해체될 수도 있고, 어떤 불행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과정,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누가 될 수도 있지만, 그 희생을 당하는 누군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두렵죠. 네,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는 잘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뭐 불안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기술의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건 없죠. 그렇죠. 러다이트 운동으로 로봇 방지 기계를 부숴봤자 지금은 그 기계가 들어오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술을 막을 수는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두렵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내가 5년 뒤, 10년 뒤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다들 살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실수로 느끼는 것에 비해서 그걸 표현하지는 잘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야말로 진짜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뭐 대응해 나가고 뭐 준비해 나가고 하는 거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장 하루를 살아야죠. 네. 하여튼 나만 이런 것도 좀 이게 긍정적인 어떤 생각은 아닐 수 있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두려운 게 나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거대한 변화 앞에 나는 100% 생존한다라고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뭐 얼마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나만 이런 거 아니니까 너무 우울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사실 작년에 저는 되게 많이 우울했었거든요. 그 뭔가 지구의 기후 위기와 AI와 로봇이 한꺼번에 찾아오면 나는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에 대한 답을 제가 못 찾겠어서 우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생각해보니까 나만 이러는 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준비를 해야죠. 그다음에 제가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AI를 통해서 뭐 약간 PPT를 만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안 드렸나? 하여튼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나에게 보내는 카톡을 해놓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나에게 보내는 카톡으로 메모를 하고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제미나이에 올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PPT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제 만들고 결과를 보니까 뭐 틀을 만들고 뭐 디자인도 뭐 최대한 간단하게 했지만은 어쨌든 그 시간 자체는 주는데 결국에 거의 제가 다시 다 썼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저의 생각을 긴 글로 정상적인 문장으로 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영화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막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 새끼가. 어쨌든 음, 결과적으로는 제 언어로 쓴 그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었었던 PPT로 녹음을 했다가 너무 어색하고 안 맞아갖고 다 버리고 다시 하고 있는 중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PPT를 다시 제 글과 제 생각을 담아서 다시 정리를 해서 스스로 쓰니까 이제 정리가 되고 생각이 그다음에 지금 녹음하는데도 슬슬 잘 풀리고 있거든요. 네, 아까 처음 했을 때는 재미나이가 뭐 잘못 만들어 놓은 문장과 틀 제 생각을 맞추다 보니까 생각이 계속 꼬이더라고요. 말이 계속 꼬이고 그러니까 이상한 요약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잠깐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AI가 정말 저도 일하면서 써보니까 되게 효율적인 조수인데 결과적으로 내가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과정을 AI에 맡겼을 때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지 나도 못하는 걸 막 AI한테 시켜버리고 이러면은 그 AI한테 딸려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안에 있는 일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AI를 쓰는 거지. 내가 못하는 일 바깥의 일을 AI를 쓰다 보면은 AI가 도구가 아니라 나의 주인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떤 고리타분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인간 결과적으로는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활용하는 데서 그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도구를 주인님으로 모시기 싫거든요. 그래서 어, 오히려 AI와 로봇이 생기면 모든 것의 어떤 고민과 육체적인 고통에서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빨라질 뿐이지 결과적으로 내가 고민하고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건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뭐 게을러지지 않아야겠다. 오히려 AI와 로봇 때문에 내가 게을러질 것 같지만 게을러지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또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평가를 좀 하면서 마무리 지을 건데 그다음에 제가 이 영화에 대한 평가를 뭐 리뷰 같은 걸 보면서 제일 느꼈던 게 기생충과의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 다르잖아요. 봉준호 감독과 박찬욱 감독은 색깔이 많이 다른데 어떻게 또 주제도 완전 다른데 뭐가 이렇게 이 기생충과 비교를 해? 이 영화는 이거고 이건 이거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보고 나서는 오히려 아 그래 되게 기생충이랑 비슷한 점이 많구나를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의 반응이라는 건 비슷하고, 그다음에 생존을 위한 자리 뺏기 하는 점이 공통점이죠. 그죠? 그 기후의 가족이 문광의 가족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그 박 사장의 가족을 파탄내면서 자신의 생존을 또 꿍꿍거니까, 또 촌극이 여러 등장하고 코믹적인 톤이 유지되고 이런 것들, 기생충이야, 저기 송강호가 해내는 어떤 코믹 연기들이 있고, 문광과의 다툼 씬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효정 씨의 과장된 연기, 일리노이식하고 그런 파트도 있고 그죠? 얘도 보면은 이제 어쩔 수가 없다 해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우스꽝스러운 장면들. 그래서 비슷하구나, 비교를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만했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그래서 충분히 비교를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작품 모두, 기생충과 어쩔 수가 없다, 모두 현대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시대가 던져주는 문제에 대해서 우아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둘 다 명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생충도 이제 곧 거진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렇습니다. 2010년대에는 AI와 로봇이 고민거리가 아니었고, 어떤 자본주의가 만드는 계급의 격차가 고민이었기 때문에 공감을 했다면, 이 어쩔 수가 없다는 2020년대에 AI와 로봇이 곧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느끼는 인간의 공포를 또 말하는 작품이라서 공통점이 더 많은 작품이라고 보아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어쩔 수가 없다의 그게 재미를 위해서 추가된 요소들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메타적인 요소들, 그 유만수의 삶과 반응을 통해서 배우 이병헌의 삶도 저러지 않을까라고 상상하게 만들면서 관객이 재밌게 느끼게 되는 이 메타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만수가 경쟁자들을 살인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되는 그 과정만 보여줘도 되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이미리 캐릭터는 바람을 필까 안 필까, 딸아이의 비밀은 뭘까, 아들의 일탈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이러는 것에 대한 어떤 플롯들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풍부해졌다, 이야기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야기는 단순한데, 배우들의 연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참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성민이 잡아먹는 시간이 있고, 박희순이 연기를 잡아먹는 시간이 있고, 염혜란이 연기를 잡아먹는 시간이 다 있더라고요. 역시 이제 잘 나가는 배우들의 어떤 내공을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고, 특히나 정말 압권이었던 씬을 뽑아보자면, 그 9번모를 주기로 그 음악 감상실에 들어간 유만수와 그걸 뒤에서 지켜보면서 막으로 저지하러 들어간 이하라가 벌이는 그 촌극 있잖아요. 그 음악을 크게 틀어놨는데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이렇게 서로 소리 크게 지르고, 그다음에 총을 떨어뜨렸는데 총을 죽으려고 하고 이러는 거, 그 10분 가량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박기순 배우가 특유의 꺼드럭대는 그런 자기 취향 자랑하는 유튜브를 보면 느낄 수 있는 그 꺼드럭댐 정말 잘 표현했고, 그다음에 이빨을 뽑는 장면, 술을 마시는 장면, 그 박기순 배우가 말했던 그 정말 술이 취한 수준을 넘어서 술이 됐다, 떡이 됐다, 그때 느낄 수 있는 그때 표정과 말투 이런 거 압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았습니다. 연기를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손예진 연기 잘하는 거야. 말할 것도 없고, 예,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캠페인 같은 건데, 또 이 어쩔 수가 없다를 보고 나서 또 리뷰 중에, 나는 이거 사람 죽이는 이야기라서 스릴러를 기대하고 갔는데 어떤 이 살인마가 사람을 죽이고, 여기에서 이제 경찰이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잡으려고 나오고 이걸 어떻게 피해가냐, 이런 거를 내가 보려고 봤는데 그 과정이 너무 허술하다.
그래서 재미없었다라고 쓴 리뷰들이 꽤 있었고 거기에 또 공감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건 영화에 대한 오독이죠. 네, 뭐 물론 뭐 감상은 자유지만 틀린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는 사실 살인의 과정과 그거 추적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살인의 추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야, 생존을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지 살인 과정을 짚는 영화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살인 과정도 되게 말도 안 되는 살인을 하잖아요. 그 뭐 사실 뭐야, 결과적으로 뭐 구본모가 죽을 때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불륜을 위해서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자기 남편을 죽이고 그다음에 구본모가 하는 말이 막 그래도 나를 사랑했던 건 나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뭐 이런 거 얼마나 웃겨. 그다음에 저기 뭐야, 최선추를 죽일 때도 알터니를 빼고 그 다음에 사람 죽이고 이런 게 진짜 사람 죽이려고 맘먹었으면 그거 이빨이 대수입니까? 그냥 사람 죽일 생각부터 하지. 하여튼 그 다음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경찰들이 정황은 잘 짚어놓고 어떤 특정 제지회사 문제지에 그 취업 면접 대상자들이 죽고 있다라는 그 정황은 잘 짚어놓고 정작 유만수의 알리바이는 체크 안 하고 유만수한테 너도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엉뚱한 결론 내놓는 경찰. 그다음에 유만수가 살인을 할 때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죽이잖아요. 뭐 최선출 죽일 때는 목만 내놓고 사람을 매장한다든지 뭐 그죠? 그다음에 총을 썼는데 그걸 못할 그 주인을 못 찾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애초에 살인 과정에 대한 면밀함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의도가 생존을 위한 타락을 구경하기 위해 만든 작품인데 또 그런 거를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느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감독의 의도를 따라가고 나서 의도가 이건데 의도에 맞는 어떤 도구를 잘못 썼다라는 비판은 괜찮지만 본인의 취향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어떤 영화도 찾을 재미가 없겠죠. 그러면 재밌게 본 영화만 또 보시면 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영화 관련 리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거 막 항상 많이 발견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감독이 어떤 생각인지 따라가 주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재밌게 봤고요.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낙서같이 해놨네. 다음부터 점점 좋아지겠죠. 제가 어차피 근데 글씨도 못 쓰고 그림도 잘 못 그리는 인간이라 크게 개선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처음 어떤 PPT를 사용해서 해봤는데 재밌는 거 같네요. 또 어쨌든 좀 더 개선해서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